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건축 역사학자 안창모입니다. 지난 강연에서 청와대 터는 역동적인 우리의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긴 역사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연은 우리에게 사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근대 역사 중에서 도시화 건축을 통해서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역사적 실체가 읽힐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도시화 건축으로 보는 우리 근대사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산업혁명 없이 식민 지배와 함께 겪은 우리의 근대입니다. 근대는 도시를 무대로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세상은 바로 산업혁명이 절대적인 계기를 제공해 주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업혁명이 없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없으면 공업화도 없고 자본화도 없고 도시화도 없습니다. 어떠한 공업화도 없었을까요? 있지요. 일본은 식민 지배와 함께 조선 회사령을 발표하면서 전통적인 한인의 지주자본이 상업자본이나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았지만 일본의 자본이 한반도에 진출해서 키워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한인의 전통적인 자본이 산업자본이나 상업자본으로 바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한인 건축가의 성장은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었고 한인들이 만들어낸 도시화 건축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업화와 자본화는 굉장히 늦었지만 그나마 있는 것도 이인의 필요에 의해서 일본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업화와 자본화와 도시화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근대사의 현장의 특징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근대 건축에 대한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동시에 근대 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때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리의 산업자본은 산업유산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그럼 우리의 산업유산은 어떤 모습인가? 지방에 가면 있는 정미소를 산업유산이라고 흔히 말하고 창고를 산업유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대의 일본이나 유럽 나라에서 보는 산업유산과는 완전히 다르죠. 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산업유산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산업혁명 없이 식민 지배화와 함께 근대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첫 번째 이슈가 뭘까요? 바로 개항의 문제죠. 저는 두 번째 에피소드로 1876년의 개항은 조선정부의 선택이었다라고 과감하게 화두를 던지자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강제 개항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왜 이런 과감하게 생각을 반전시키는 화두를 던졌느냐? 사실 도시화 건축을 공부하면서 보다 보면은 강제 개항이었으면 나타났어야 될 도시화 건축의 변화가 이 땅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876년에 개항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일본이 일으켰던 우뉴오 사건입니다. 자, 우뉴오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프랑스가 일으켰던 병인양요, 미국이 일으켰던 신미양요를 조선이 물리쳤는데 심지어는 미국이 일으켰던 제너럴 시어모노의 통상 요구 조건을 평양 감사가 그냥 무시하고 그 배를 격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대로 우리한테 항의를 못하는 사건도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미국은 1854년에 일본을 강제 개항시켰습니다. 우뉴호 사건에서 보여줬던 일본의 힘이 프랑스나 미국의 힘보다 셌을까요? 그래서 조선이 벌벌 기어서 강제로 개항을 당했을까요?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켰다고 칩시다. 그랬다면은 일본은 1876년 조일 수호 조기 이후에 곧바로 서울에 일본 공사관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게 그 다음 수순으로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일본이 서울에 공사관을 설치한 것은 놀랍게도 1880년입니다. 4년이 걸렸습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켰다고 했는데
일본이 1880년에 설치한 공사관의 위치가 사대문 안이 아니라 사대문 밖이었습니다. 서대문 밖이었어요.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 공사관을 설치한 겁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은 문전박대를 당한 거죠. 어떻게 한 나라를 개항시킬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대문의 문을 못 열어서 문 밖에 있었을까요? 의심을 가지고 보면 또 다른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경성발달사라는 책을 쓴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1880년에 일본 공사관이 서대문 밖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처량하다는 겁니다. 일본 공사관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몹시 구차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이러한 기록은 우리가 근대사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강제 개항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과 굉장히 다른 상황 설정을 전제로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대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무런 의심 없이 배웠던 우리의 근대사는 이게 우리의 근대사야 아니면 일본의 근대사야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전공이 건축과 도시의 역사를 공부하는 전공이니 도시와 건축을 통해서 우리 근대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주제에 접근을 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찾아볼 것은 운요 사건의 실체입니다. 운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은 건 맞지만 결국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서 프랑스와 미국은 우리 본토에 발을 디디지 못했어요. 영국과 프랑스는 아편 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강제 개항시킨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일본을 강제 개항시켰던 나라입니다. 미국에 의해서 강제 개항 당했던 일본의 힘이 미국보다 힘이 셌을까요? 프랑스보다 힘이 셌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정부는 왜 일본이 일으킨 운요 사건 때 개항을 하자라고 결심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만 제 연구의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사실은 당시의 개항은 시대적 대세였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개항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개항은 시대의 대세인데 어떠한 식의 개항을 할 것이냐가 중요했죠. 그때 영국과 프랑스가 중국을 개항시키는 방법도 봤고 미국이 일본을 개항시키는 방법도 봤습니다. 아마도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일본을 강제 개항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나 프랑스가 중국을 난도질하는 것과는 달리 꽤 신사적으로 대했고 그 덕분에 일본이 착실하게 근대화 과정을 겪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러면은 언젠가 준비가 돼서 개항을 한다고 하면은 그 개항은 중국식 모델을 택하는 게 좋을까요? 일본식 모델을 택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일본식 모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우선시되는 서방 국가였겠죠. 그런데 프랑스와 미국의 요구까지 물리쳤는데 일본까지 소란을 피웠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두면은 계속 끊임없이 이런 요구 나올 텐데 이번 기회에 일단 개항의 형식을 갖추어 놓고 개항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공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나라고 일본 정도는 조선 정부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단 일본과 개항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했기에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개항의 절차를. 사실 우리는 강화도 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조일 수호 조교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수호 조교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일단 개항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 우리와 일본은 오래된 통상이 있었잖아요. 이왕 통상이 이루어지는 부산항을 1차로 먼저 개항하고 20개월 내에 추가로 2개의 항구를 더 개항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이게 강화도 조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1876년에 부산항을 첫 번째 개항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통상이 목적이었다고 하면은 일본이 과연 부산항을 가장 탐내는 항구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인
인천항이었겠죠. 그런데 2년 내에 2개의 항구를 더 열어준다고 하니 현재 통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항을 일단 인정하고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산항이 최초의 개항정이 맞냐라고 의심하는 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의심하는 쪽에 한 표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자, 부산항을 접어두고 그럼 두 번째 항구를 20개월 안에 열었을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항구가 원산항인데 1880년에 엽니다. 무려 2년 플러스 2년이죠. 그런데 원산항도 일본이 진짜 원하는 항구였을까요? 오히려 원산항은 러시아가 원하는 항구 아니었을까요? 자, 보시면 이상하죠. 일본이 더 원했을 것 같은 인천항은 맨 뒤로 밀어두고 원산항을 열어준 겁니다. 서울에서 거리가 먼. 그 다음에 인천항이 1883년에 문호를 개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1883년에 인천항을 열기 바로 직전에 1882년 5월 달에 조선정부가 미국과 수교를 합니다. 미국과 수교를 하고 나서 곧바로 그 다음에 미국 공사관이 정동에 자리를 잡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공사관이 1880년에 서대문 바깥에 조약을 체결한 지 4년 만에 설치됐다 그랬잖아요. 4년이나 늦었는데 문 밖에 설치했어요. 그리고 미국 공사관이 정동 한복판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일본은 계속 바깥에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1882년에 조약을 체결하자마자 그 다음에 곧바로 정동에 자리를 잡습니다. 뭔가 조선 정부가 미국을 대하는 태도와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시에 미국과 수교를 한 다음에 미국을 비롯해서 서양 여러 나라는 연이어서 곧바로 서울 시내에 자리를 잡습니다. 거기에 뒤질세라 일본도 서울 한복판에 자리를 잡게 되죠. 이런 과정을 보면은 오히려 조선 정부는 1876년에 조일 수호 조기를 통해서 이게 1882년에 미국과 수교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지렛대로 일본을 이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을 통해서 인천항이 개항되었느냐 아니면은 일본과 약속했던 2개의 추가 항구 중에 마지막 항구를 뒤늦게나마 약속을 지켜서 개항한 것이냐 라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84년에 인천항을 개항하고 나서 1888년에 인천 조개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장면인데요. 가운데에 하얗게 된 땅이 일본 조개지구요. 그 왼쪽에 똑같이 하얀 모습인데 약간 부정형의 땅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청국 조개지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서양 여러 나라가 점유하고 있던 조개지입니다. 우리는 저 인천의 조개지의 공간 구조를 볼 때 일본 조개지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본이 가장 중요한 노른자 위를 차지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왔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땅의 지형 조건과 공간 구조를 살펴봅시다. 가운데 하얀 일본인의 조개지 땅은 거의 평지에 가깝습니다. 야트막한 경사지죠. 근데 일본이 물가에 면한 평지를 얼마나 좋아할까요? 지진과 지진 해일, 쓰나미가 있는 일본은 전통적으로 바닷가에 면한 평지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힘있고 경제력 있는 사람들은 야트막한 언덕 위에 집을 짓죠. 중요한 시설도. 평지는 그리고 바닷가에 면한 것은 돈이 없는 사람이나 상인들이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삽니다. 저기 땅을 도시계획을 하면서 당시 조선 정부가 조계 장정이라는 계약을 해서 각국한테 땅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팔지를 정하는데 땅을 4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의 가격을 따로 정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땅은 1등급 땅인데 1등급 땅을 주로 청나라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땅을 보시면 일본은 반듯한 가운데 땅을 있고요. 청국 조개지는 비스듬한 땅이죠. 근데 저 땅이 더 비싸대요. 이상하죠? 왜 비쌀까요? 사실은 지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천 조개지를 가보신 분들은 금방 압니다. 청국 조개지는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언덕을 올라가는 불편한 땅이 제일 비싸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닷가에 면한 땅 중에서 수해로부터 안전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땅들은 경매를 통해서 팔았는데
사실은 경사진 땅이 가장 비싼 땅이고, 그다음에 산 땅을 침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땅값은 싸지만 거기에 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많은 도시적 장치들은 땅을 산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땅을 주더라도 안전한 땅을 구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청국 조개지가 더 비쌌던 겁니다. 일본 땅이 비싼 게 아니고. 자, 그다음에 입지를 볼까요? 지금 저 인천 조개지에서 가운데 왼쪽 아래에 불뚝 튀어나오는 곳이 있죠. 저게 바다를 바라보는 언덕이었기 때문에 해망의 언덕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던 곳입니다. 저 자리가 노랗게 칠해져 있죠. 저 자리가 영국 영사관이 위치한 곳입니다. 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튀어나와 있는 데다가 높아요. 그러면은 저곳에서 영사관에 있으면은 인천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배의 감시가 가능하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을 영국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 공사관 뒤편에 있는 야트막한 언덕이 바로 뒤는 자유공원입니다. 거기에 노랗게 된 필지, 일본 조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데 필지의 크기도 더 커요. 그런데 바로 저곳이 서양 사람들의 주거지이자 업무 공간이기도 해요. 일본 필지랑 비교하면 일본 필지보다 훨씬 좋죠. 전망도 좋고. 자, 언덕 위에 한인 관공서처럼 보이지는 건물이 있죠. 위에서 본 건데 저게 감리서입니다. 저 감리서가 조개지 영역 바깥에서 조개지보다 더 높은 곳에서 저 조개지를 감독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 정부의 감독하에 조개지가 자치적으로 운영된 것이 인천 조개지라고 생각한다면 일본이 강제 개항한 힘으로 인천 조개지의 주도권을 쥐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인 거죠. 그리고 1897년에 출범한 대한제국 정부가 새로운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바로 인천에서 들어오는 관세 수입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대한제국의 여러 석조전도 짓고 굉장히 많은 근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1882년에 미국과 수교를 했을 때 평등이냐 불평등 조약이냐라는 것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은 관세 부과권을 누가 지느냐에 있는데, 당시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관세 부과권은 조선 정부가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보다 먼저 미국에 의해서 강제 개항을 당했던 일본은 관세 부과권을 미국이 주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불평등 조약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강화도 조약에서는 관세 조항에 대한 얘기가 그때 없었는데 그럼 그게 바로 일본이 쥐고 있다는 얘기인가? 라고 의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을 때 관세에 대한 조항이 없었던 것은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지렛대로 삼아서 그 개항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본과 조선은 오랫동안 통상을 맺어왔는데 그 통상은 일본을 먹게 살게 해주는 그 시혜의 관점이 강했기 때문에 관세가 필요하지 않는 정근대적인 방법이 있었고 그것이 유지된다고 조선 정부는 봤던 거죠. 그래서 관세 조항이 없었지만 그로부터 6년 뒤에 만들어진 조미수호 통상에서는 확실하게 일본이 미국과 맺었던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영사 재판권도 조선 정부가 갖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883년에 미국이 공사관을 도송안에 설치하면서 곧이어서 다른 모든 나라와 함께 일본도 도송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본이 도송안에 자리를 잡은 것이 경운동, 지금의 천도교 중앙회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일본은 들어오자마자 다른 서양의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2층짜리 목조 서양식 건축 공사관을 짓습니다. 일본은 야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 건물이 갑신정문으로 불타버립니다. 심각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일본 공사와 직원들은 일본으로 도망가죠. 도망갔다가 저 피해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된 시점에 일본이 다시 서울로 들어와서 공사관을 여는데, 공사관을 어디다 넣냐? 똑같은 장소에 여는 것이 아니라 남산 자락에 엽니다. 남산 자락에 연다라는 게 뭘까요? 저기는 산속입니다. 세상에 외교를 하러 들어온 공사관이 도심 한복판에 공사관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산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이거는 신변의 위험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아직 조선 정부에서 일본이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일본의 상황이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은 청나라한테 대승을 거둡니다. 일본이 드디어 한반도에서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남산에 있었던 공사관과 영사관 중에서 일본이 시내 한복판에 한 기관을 내보냈는데, 상식적으로는 외교를 담당하는 공사관이 내려와야 되는데 공사관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영사관이 내려옵니다. 공사관 여전히 산속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아직도 확실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힘의 우위가 확실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얻었던 요동반도 같은 것의 논한을 삼국간섭으로 고스란히 뺏기기도 하죠. 사실은 일본은 저 시내 한복판, 지금의 신세계백화점 자리에 일본 영사관을 설치할 때 일본 영사관 저 자리에 지은 건물이 저 위에 보이는 서양 고전주의 건축의 건물입니다. 굉장히 잘 지은 건물입니다. 당시에 일본의 경제적 능력으로 보면은 일본이 당시 조선 정부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공사관이 못 내려왔던 거예요. 저 이야기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도 한동안 조선에 대해서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을미사변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일본이 점점 조선에 대한 힘의 우위나 영향권의 확대를 가져오는 것은 맞지만 개항 때부터 그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본의 힘이 있어서 강제 개항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 도시와 건축의 변화, 개항의 순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적어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미국이 도성 안에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 공사관의 위치를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도시의 중심인 건 맞는데 당시로 보면은 굉장히 대접을 해준 것 같은데 대로에도 면하지 않았고 중로에도 면하지 않았어요. 저게 뭘까? 거기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 있는 하늘색 것은 군용입니다. 군용에 둘러싸여지기까지 해요. 저 이야기는 조선 정부가 미국을 충분히 대접은 하지만 진짜 미국이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나라일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감시가 가능한 땅을 공사관 땅으로 준 거죠. 충분히 친절을 베풀지만, 배려를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도 보겠다는 것을, 그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조선 정부의 태도가 기분이 나쁠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외교라고 하는 굉장히 근사하고 신사적인 이름으로 포장이 돼 있지만 대사관의 기본적인 기능이 뭡니까? 상대 국가로부터 자신의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 최대한의 정보를 빼내는 거죠. 상대 국가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선 정부로부터 최대한의 정보를 빼내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미국 공사관의 역할이에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조선이 우리한테 잘해주고 있는데 저게 언제까지 우리한테 잘해줄까? 이게 궁금하죠. 전체적으로 국력은 미국이 세지만 만약에 수가 틀리면은 조선 정부는 미국 공사관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미국이 본국에 지원 요청하기는 너무 멀어요. 그렇다고 많은 군사력을 대동할 수도 없고,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저 정동이라는 곳은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곳일까? 정치하기 좋은 위치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동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로 옆에 서소문이 있고 서대문이 있고 남대문이 있고 여차해서 문이 막히면은 월담을 해가지고 성 밖으로 도망갈 수 있는 위치가 정동이죠. 그렇다면 유사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면서 정치적인 외교가 가능한 정동이라는 땅은 미국한테는 굉장히 좋은 땅이죠. 그래서 미국과 조선 정부의 이해가 일치하는 곳에서 미국 공사관이 자리를 잡았고 그 터에 서양 여러 나라들이 다 모이다 보니 정동은 외교타운이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
대한제국과 대한제국을 출범시킨 고종은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우리를 식민 지배한 일본은 고종을 무능하다고 얘기했고 대한제국은 망조든 나라라고 프레임을 딱 씌워놨습니다. 과연 그럴까? 근데 사실은 이 시기에 도시와 건축을 보다 보면 또 동시대에 일본을 통해서 소개된 서양 사람 말고 조선 정부가 컨택하면서 관계 맺었던 그런 서양 여러 나라의 기록을 보면 고종은 굉장히 영민한 군주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사실은 서울에 있는 나머지 경복궁, 경희궁, 그다음에 창덕궁과는 달리 덕수궁은 산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정전인 중화전 외에도 서양식 건물을 정전으로 삼은 궁궐입니다. 저러한 건물을 정전으로 삼은 것은 석조전을 대한제국이 서양식 근대 국가로 나아갈 것을 천명하는 그런 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자, 이러한 고종이 과연 어떻게 무능한 군주로 폄하받고 역사에서 가장 안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사실은 무능한 군주 프레임은 식민사관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식민사관의 시작점에 아관파천이 있죠.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아관파천을 어떻게 배웠냐? 일국의 왕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외국 공사관에 피난간 치욕스러운 사건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누군지도 알고 그 범인과 1대1로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이를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한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 혼자 못할 때 그때 필요한 게 외교라는 것을 알았던 고종은 자신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파트너를 구했죠. 그 파트너가 바로 러시아였던 겁니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아서 아시아 끝까지 왔고 거기서도 만족하지 못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던 타에 러시아를 견제하는 서양 여러 나라들, 특히 영국으로 견제를 받을 때 영국은 일본과 힘을 합쳐서 러시아를 견제하니까 일본의 적인 러시아, 일본을 적으로 삼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적의 적은 친구. 그래서 러시아는 힘을 합칠 만한 거죠. 그래서 아간으로 파천을 한 것은 당시의 고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선택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겁함이 아니라 외교상 중요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고종이 1896년 2월부터 1897년 2월까지 1년 동안 아관에서 머물게 되는데 러시아 공사관에서 머문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으면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독립문의 건설, 그다음에 도시 정비 사업, 그다음에 궁궐의 이전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아관에 있었거나 그다음에 대한제국을 출범한 다음에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서재필이 독립문을 세웠다고 배웠지만 사실은 독립문은 서재필이 세웠던 것이 아니라 서재필을 중용하고자 했던 고종이 세운 독립문입니다. 서재필은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의사가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독립신문을 영자지를 만들 때 서재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러한 독립신문의 영자지에 서재필이 뭐라고 쓰냐? 독립문의 건설은 조선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세계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 조선을 두고 각축을 벌인 여러 나라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청이나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세계 열강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건물로 지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청나라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문을 지었다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 독립이 우리가 식민 지배로부터의 독립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언제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서양 여러 나라로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독립이라는 의미는 식민지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홀로 선다. 우리는 자주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국이니 조선 내정에 간섭하지 마라라는 그런 선언이 저 독립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독립문을 지을 때 저 건물을 짓는 시드머니는 왕실에서 됐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여러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돈으로 지었죠. 그래서 독립문은 서재필의 독립문이 아니라 사실은 고종의 독립문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실제 독립문을 짓기 직전에 이미 영음문은 철거된 상태였었고요. 영음문을 철거했을 때는 독립문은 당시에 없었어요. 처음에 두 사이 간격에 1년 반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문을 짓기 위해서 영문을 철거했다라고 배웠던 학교에서의 교육은 사실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종이 아관에 가 있을 때 1890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아관에 가 있을 때 독립문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은 러시아 공사관에 있을 때 우리가 조선이 근대 자주국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첫 행보를 독립문의 건설로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제국 때 했던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공원의 건설이 있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서양에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피폐해진 도시 환경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산업혁명 없이 근대 사회로 접어들었던 조선이 도시의 공기가 나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실 대규모 공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공원을 만든 것은 뭐냐? 당시에 미국 공사관에 근무했던 박정향이나 이채영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서양에 가보니까 근대 도시라는 것은 굉장히 공원과 광장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근대 국가로 나서려면은 그러한 근대 국가의 도시 장치인 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또 하나 도로 정비 사업을 하는데 도로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시에서 위생을 확보해서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불구불한 길을 바르게 펴고 그다음에 오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거죠. 이 도로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도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무화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도 하는데요. 무화 건물을 철거할 때 남대문에 방을 붙입니다. 남대문에 방을 붙일 때 무화 건물을 철거하지만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있었던 건물은 불법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기사가 납니다. 이 기사는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발 사업을 할 때 무허가 건물이라도 오랫동안 점유했던 건물에 대해서는 지상권을 주잖아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정책을 이미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왕조국가에서 현대의 민주공화정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했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시에 대한제국 정부를 출범시킬 준비를 했던 고종이 아관에서 놀고 지내지 않았고 내각이 정상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사실 가로정비 사업을 하면서 무허가 건물들을 철거하고 반듯하게 길을 넓히고 거기에 최초의 대중교통인 전차도 놓고 이러면서 점점 근대적인 도시의 면모를 갖춰갔습니다. 거기에 궁궐을 경복궁에서 외교타운 정동에 위치한 정동 한복판에 덕수궁을 중건해서 만들면서 서울의 도시구조는 바뀌게 되는 거죠. 경복궁 앞과 보신각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구조가 대한제국의 출범과 함께 대한문 앞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 공간 구조 체계로 재편된 상태에서 대한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도시의 중심에서 서울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일제강점기 때는 사실은 대한제국 때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시화 건축 프로젝트가 되는데 그런 도시화 건축의 프로젝트가 전부 무화되고 그것이 식민지 지배를 위한 시스템으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 한옥은 어떠한 존재였을까?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왜 우리 이 땅에다가 관공서를 지으면서 100% 서양식 건물을 지었을까? 그리고 일본은 식민 지배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정책을 변화시키면서 왜 공업화를 시작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나 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은 진짜 근대화 과정에서 전혀 쓸모없는 건축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서양의 종교를 받아들일 때 서양의 고딕 건축이나 르네상스의 교회 같은 스타일의 건물은 못 짓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통 건축, 대표적으로 강화도 성당 같은 경우는 서양의 그런 종교 건축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것을 강화도 성당이 보여줍니다. 단지 원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공간 구조물을 틀만 바꾼 건데 저것은 마치 기독교가 공인받았을 때 로마의 포럼의 바실리카를 이용해서 종교 건축이 탄생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이 땅에서도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양의 최신 문물, 무기창이라든지 무기 공장이라든지 전신 전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한옥의 공간 구조를 확대하거나 키워서, 그리고 불에 강한 벽돌을 사용하면서 점차적으로 근대화에 적응해가는 모습도 무기창이나 전신 전화구에서 보여집니다. 급기야는 1900년에 파리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우리가 한국관을 지어서 출품하기도 합니다. 1900년은 대한제국이 출범하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 파리 박람회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모두 독자적인 파빌리온을 건설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 한옥도 서로 지붕을 맞대서 벽체를 공유하는 그런 연립 한옥이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한옥은 나름대로 그 새로운 근대 사회를 준비해 가는데 적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폄하하고 식민사관으로 도배해 나가다가 1930년대가 되면 느닷없이 지방의 주요한 기차역을 우리의 전통 건축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이유는 조선 총독부가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은데 돈 벌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한반도의 식민 정책이 공업화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 중심으로 1차 산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돈 벌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공장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벌 때는 뭐가 있습니까? 네, 관광 산업이 있죠. 그래서 경주, 전주, 수원 같이 역사 문화유산이 많은 지역에는 전통 건축 모습의 기차역을 지어서 일본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우리 전통 한옥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한옥으로 지어진 박물관도 만들고. 그런데 유난히 평양에는 제관 스타일의 박물관, 평양박물관을 짓습니다. 그 이유는 평양에서 발견된 낙낙의 유적이 일본이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는 식민사관을 만들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한사군의 일부에 있던 낙낙의 유적이 평양에서 발견되니까 야, 너희들은 옛날부터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있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군국주의의 상징적인 건축인 제관 스타일의 박물관을 지은 거죠. 굉장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걸 보여주고요. 자,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 때 도시의 전면적인 재편이 일어나는데 대한제국 때 서양의 근대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천항을 비롯해서 군산, 목포 등 직접적으로 많은 항구를 대한제국 때 개항을 합니다. 근데 그런 개항이 식민 지배가 되고 나니까 다 하나같이 식민 지배의 수탈 창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군산이나 목포 같은 것들이 이제 식민 도시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아주 독특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문 도시의 등장입니다. 관문 도시는 부산항과 신의주가 대표적인데 부산항은 일본이 한반도로 진출하는 관문이고요.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신의주죠. 이것이 급성장을 하거나 새로운 신도시로 만들어지고 군산과 목포가 식민도시가 되고 도시는 하지만 전국 곳곳에 동양 척식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인들의 이주농촌, 이주 어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군사도시인 용산, 나남, 진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개항장과 도시들이 식민 지배 구조로 바뀌게 되면서 관문 도시에는 기차역과 항구가 서로 결합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래야지 자신들의 공산품을 수출하기에도 좋고 자원을 수탈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동척의 식민이라는 것은 사람을 심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심기 위해서 농민들을 심어서 이주 농촌을 만들고 지금 김해시의 대조동 같은 곳에 그 흔적이 일부 남아 있죠. 그다음에 구룡포 같은 곳에서는 이주 어촌이 만들어지죠. 그 구룡포는 지금 일제강점기 때 형성된 마을의 흔적이 굉장히 잘 남아 있습니다. 자, 용산은 최초의 병용 신시가지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진해, 이제 용산과 나남은 지금의 청진입니다. 그게 군사도시인데 그 군사도시는 육군을 위한 거라면은 진해는 해군을 위한 군사도시가 만들어지게 됐고 이 도시들은 대부분 격자형 도시와 그다음에 방사형 도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식민지의 관공서 이거는 100% 서양식 건축으로 지어집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서양과 동등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니 우리는 서양처럼 여러 식민지를 경영할 능력이 있고 우리는 너희들을 지배할 능력이 있어. 우리의 힘을 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은 종교 색채가 강한 건물을 빼고는 일본식 건축을 한반도에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일본이 자신들의 건축으로는 우리한테 힘의 우위를 보여줄 수가 없었고, 일본은 자신들의 모델로 삼았던 유럽 국가들의 힘과 문화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100% 서양 건축으로 식민지 관공서를 지은 것은 우리 문화와 유럽 문화에 대한 컴플렉스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30년대가 되면 저렇게 진짜 아주 모던한 근대적인 건물들이 지어져요. 근데 저게 잠깐입니다. 20년대 말에서 30년대에 지어지다가 30년대에 전시체제가 되면서 군국주의가 발흥을 하게 되고, 그 발흥하는 군국주의 체제에서는 황국 신민화 정책이 실시가 되고 재관양식이라는 건물이 만들어지고, 이제 일본이 공업화를 안 했던 식민 정책을 포기하고 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죠. 왜? 전쟁을 하는데 수많은 무기들을 일본 본토에서 생산해서 중국 전선에 가져가는 것은 너무 낭비가 심하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동해안 쪽에 면한 청진, 원산, 함흥이 공업도시를 발달하다가 전선이 중국으로 깊어지면서 평양과 인천을 비롯한 서해안 도시들이 공업도시로 성장하게 되고, 공업도시로 성장하게 되니까 노동자들의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조선주택영단입니다. 조선주택영단은 해방 후에 대한주택공사를 거쳐서 지금은 토지주택공사가 됐죠. 대한주택영단은 당시에 군수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주택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시체제 하에 군국주의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거죠. 지금 보여준 사진은 서울에 남아있는 500여 동의 영단주택이 남아있는 물레동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이 땅에 존재했었던 도시와 건축은 우리가 처했던 조선말, 대한제국,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글로 보여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 그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또 다른 우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강연에서 도시와 건축에는 당시의 역사가 담겨 있어 도시와 건축을 통해 몰랐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역사적 실체를 밝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서양이나 일본과는 다른 근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근대 모습은 그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짜놓은 역사 프레임에 갇혀 그들이 써놓은 근대사를 마치 우리의 역사인 줄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식민사관입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선택이었던 개항을 일본에 의한 강제 개항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고, 고종이 나라를 망하게 한 주범이라는 왜곡된 역사가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건축은 건축가의 창작품이 아니라 사회의 산물, 역사 그 자체입니다. 건축은 예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더 잘 살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건축은 예술이라고 믿고 있죠. 그러나 건축가는 건축주로부터 집을 설계해달라는 요청을 받기 전까지는 창작 의지를 발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 모두가 예술이라고 인정하는 미술과 음악과는 구분되는 특징입니다. 용케 건축 설계를 의뢰받아 멋진 집을 설계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기술자, 노동자, 각종 건축 재료 생산자 등이 함께 해야 하고, 그리고 최종 소비자는 시민입니다. 건축의 생산과 소비 구조는 미술, 음악과는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은 사회의 산물입니다. 사회의 산물이기에 건축에는 당대의 사회의 모습이 담겨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가 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안에 담긴 사회를 끌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역사책에 말해주지 않는 많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의 안창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